노인병 전문의 실버스톤 박사에 따르면 노화 과정에 관여하는 일반적인 세포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포푸신이라는 소모성 색소와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 무작위로 벌어지는 DNA 변형, 그리고 수많은 여타 미세포상 문제가 축적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점차적이면서도 가차없이 진행돼요. 몸의 쇠락은 넝쿨이 사라진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대로 적응해 가며 살죠. 그러다가 뭔가 일이 벌어지면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발 밑의 땅이 꺼지는 일을 겪는 시기는 점점 더 늦춰졌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노령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항상 호흡부전, 심장마비 등의 사인이 들어가기 마련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의학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여기저기 보수하고 기와감을 유지하다가 신체 기능이 종합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6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치아의 3분의 1을 잃어요. 84세를 넘어가면서 거의 40%가 치아를 못 잃죠. 나이가 들면서 뼈와 치아는 물러지지만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더 좁아지고 뻣뻣해진 혈관으로 전과 같은 양의 혈액을 흐르게 하려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해요. 그 결과 65세쯤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 되어요. 사람들은 노화라는 주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주제로 한 베스트셀러가 수십 권쯤 되지만 대개는 제목들이 내년에는 더 젊게, 불로장생 같은 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데는 대가가 따라요. 노령화에 적응하는 문제를 대면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일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각 개인이 겪는 노화 경험을 보다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기회가 와도 눈을 감아버려요.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른바 인구의 직사각형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 공동체의 연령별 인구 비율은 피라미드 형태를 띠었습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이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이 새로운 인구 구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사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65세에 은퇴하는 개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아주 적은 비율이었을 때나 말이 됐지, 그 비율이 20%를 육박해 감에 따라 점점 유지하기 어려운 개념이 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걱정스럽기는 매한 가지지만 훨씬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의료계가 상당 부분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는 이 변화를 맞닥뜨리는 데 있어서도 노년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더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노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노인병 전문의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6년과 2010년 사이에 노인병 전문의 수가 25%나 감소했어요. 또한 성인 1차 진료 훈련 과정 지원자 수는 곤두박질친 반면 성형외과나 방사선과 지원자 수는 기록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돈 때문이에요. 노인병과 성인 1차 진료 분야의 수입은 미국 의학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당수 의사들이 노인을 돌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관리한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 저자 강원디도 자기 병원의 노인병 클리닉에 방문해서 그곳 의료진들이 하는 일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노인들을 치료하는데 동원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년 35만 명의 미국인이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요. 그중 40%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고 20%는 다시 걷지 못했습니다. 넘어지는 데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균형 감각 쇠퇴, 4가지 이상의 처방약 복용, 그리고 근육 약화입니다.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지지 않은 노인이 1년 사이에 넘어질 확률은 12%입니다. 반면 이 요인들을 모두 가진 노인이 넘어질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대장암, 고혈압, 무릎관절염 등 특정 질환에 걸린 환자가 찾아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과 무릎관절염에 더해 각종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를테면 자신이 영위해온 삶의 방식을 모두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할머니를 만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많은 경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미국 전역에 있는 수십 개의 의료센터에서 노인병 전문 병동을 없애거나 규모를 감축했습니다. 노인병학계가 겪는 참담한 재정 상황은 더 심각한 현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새로운 의료 정비를 선호하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장비 구매 자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우리는 병을 고치겠다고 확약하는 의사를 좋아해요. 하지만 노인병 전문의들은 어떤가요? 노인병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외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노인병 전문의가 하는 일, 다시 말해 노령 환자들이 회복력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복돋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데다 눈길을 끌지 못할 만큼 제한적이에요.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환상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지만 노인병 전문가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노인병 전문 훈련 과정을 마치는 의사 수는 1년에 3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밀어닥칠 수요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은퇴하는 노인병 전문의들을 대체하기도 힘든 숫자예요. 노인을 전문으로 다룰 훈련을 받은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도 노인병 전문의 못지않게 아쉬운 형편이지만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기는 매한가지예요. 다른 나라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안 좋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해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일들, 다시 말해 청력, 기억력,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잊는다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잊는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삶의 상당 기간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보내게 될 것이에요. 언젠가 벌어질 일임에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단계에 도달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살 것인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가 뭔가 해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사생활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모두 잃어요. 직원들이 깨우면 일어나고 목욕시켜주면 하고 옷을 입혀주면 입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요. 또한 직원들이 정해주는 아무하고나 같은 방을 써야만 합니다. 요양하는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선택된 룸메이트들이 여러 명 거쳐가기도 해요. 모두 인지 능력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양원에 있어본 사람은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늙었다는 채로 감옥에 갇힌 것만 같다고 말이죠. 사회학자 얼빈 고프만은 1961년에 출간한 정신병원 애슐럼이라는 책에서 감옥과 요양원의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군대 훈련소, 고아원, 정신병원과 함께 감옥과 요양원이 사회 전반과 대체로 단절된 전체적 기관, 토탈 인스티튜션의 전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요양원의 공식 목적은 간호와 보살핌이에요. 요양원의 우선순위는 거주민의 체중 유지 같은 데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의학적 요소이나 그런 것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요양원 거주민이 요양원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빙고 게임, DVD 영화 시청, 그리고 기타 수동적인 단체 활동들 뿐입니다. 어느 요양원에서든 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그들 옆에 앉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묻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시설과 제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병원 입원실을 비우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년층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목적 말이죠. 그러나 그 시설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듯해요. 우리가 병들고 약해져서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됐을 때도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말이죠. 오늘날과 같이 의료화된 시대에 장애가 있고 노쇠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기술적인 면에서나
일상생활 면에서나 엄청난 임무예요. 만나봐야 하는 젊은이들은 어찌나 많은지 다 모아놓으면 소대하는 됩니다. 오늘날 노인을 돌보는 사람의 부담은 100년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저물어가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곁에 있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게 그리고 그저 소소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생활보조시설 직원들은 거주민이 삶에서 관심을 기울여온 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은 심지어 그런 방면에서 자신들이 무지함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활보조, Assisted Living,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거주민이 잘 살아가도록 돕는 걸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삶에서 거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와 기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잔인함보다는 몰이에서 나온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러나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그 둘이 결국 뭐가 다를까요? 미국에서 생활보조시설이 실패로 끝났는데 생활보조시설, Assisted Living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 중 하나인 캐런 브라운 윌슨은 실패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진심을 다해 돕는 일은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기가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일을 수반하는지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그녀는 옷 입는 걸 돕는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상적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그래야만 남아있는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독립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옷을 입혀주는 게 스스로 입게끔 놔두는 것보다 쉽습니다. 시간도 덜 걸리고요. 서로 마음 상할 일도 적어지죠. 그래서 노인들의 신체 능력 유지를 우선시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노인들이 마치 헝겊 인형이라도 되는 듯이 옷을 입고 맙니다. 그래서 점차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생활보조라는 개념, 즉 인상적인 삶을 돕는 일의 성공 여부를 잴 수 있는 척도가 없다는 점이에요. 워스는 가장 실망스럽고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생활보조시설이 노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말이죠. 노인들이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한 사람은 대개 자녀들입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끔 개인의 선택권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곳은 거의 없어요. 질병과 노화의 공포는 단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과 소외에 대한 공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그다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바라지도 권력을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 직접 선택을 하고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쇠약해지고 의존적이 되면 그러한 자율성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저자 가완디가 배운 것은 그것이 분명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완디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이상의 일을 해내야 합니다. 바로 환자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행복은 한 사람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삶의 이유는 단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됐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살아가면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심신에 큰 타격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꺼이 포기할 용의가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최상의 행동 방침은 무엇인가 말이죠. 자, 이것으로 사과책방 26번째로 다룬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준 여러분들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